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15번째 방송입니다. 요즘 국내에서 반복되는 독일산 BMW 승용차 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학위를 마치고 뉴욕에서 정신과 의사를 하는 친지 집에 잠깐 있을 때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허드슨 강변도로에 시동이 꺼진 BMW가 줄지어 정체해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뉴욕 생활을 할 때 독일산 아우디 승용차가 트랜스미션 오작동으로 어린아이를 죽여서 시작된 소송이 최근에 끝났습니다. 요즘 오늘 방송은 이러한 독일 때문에 유럽연합이 붕괴 직전에 와 있다는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남유럽의 경제위기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경제위기 원인은 공무원 연금을 비롯한 공공재정의 지나치게 방만한 운영에 있습니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방만한 재정 지출로 인한 부채를 독일과 북유럽 국가로부터 돈을 빌려와서 메웠습니다. 이들 국가는 임금과 비용이 크게 올라서 수출 경쟁력이 대대적으로 떨어졌으나 자국 통화의 평가 잘하라는 손쉬운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자국 통화를 버리고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는 해외, 특히 독일로부터의 차입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메우다가 결국 정부가 IMF 구제금융을 받았고 국내 은행들이 파산했습니다. 스페인과 아일랜드는 민간 부문의 주택거품 때문에 IMF 사태를 맞았습니다. 남유럽의 방만한 경제 운영과 특히 독일 은행의 방만한 대출은 동전의 양면의 관계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럽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표는 8월 23일 이코노미스트 기사에 실린 표인데 제가 저작권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다시 만든 것입니다. 이 표에서 이 붉은 막대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평균 값이고 이 푸른 막대는 2017년 값입니다. 이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은 위기에 처한 남유럽 대부분이 경상수지 적자에서 경상수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아일랜드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고 스페인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포르투갈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이 적자 규모를 거의 10분의 1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독일과 네덜란드도 경상수지 흑자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도 이렇게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증가했고 독일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의 흑자는 상당한 경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 경상수지 흑자의 경제적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는 산술적으로 투자보다 저축이 많아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유럽 경제는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투자보다 저축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감안해도 유럽의 경상수지 흑자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 7월에 나온 IMF 외부 부문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유로 지역이 세계 최대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고 독일이 단일 국가로서는 세계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IMF가 유럽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나치게 많아서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때 방대한 흑자를 가졌던 중국은 2018년 상반기에 적자를 보고했습니다. 미국의 적자는 여전히 세계 최대이고 작년에 4,660억 달러였습니다. 미국의 적자는 부분적으로 세상의 다른 지역보다 그곳에서 가용한 더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IMF는 유로 지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구조적인 요인과 경기 사이클만으로 정당화하기에는 너무 크다고 판단합니다. 유로 지역의 성장이 미국을 포함한 최대 무역 파트너 성장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미국과의 양자 무역 흑자 때문에 유럽을 적으로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유럽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했고 유럽의 자동차에다가도 관세를 부과했다고 위협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미국에게 보복 관세를 부과했고 양측이 협상은 하고 있으나 무역 긴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긴장은 유럽연합 내 가치로운 투자 프로젝트 이를테면 이 독일 인프라 구조에 대한 투자가 실현되고 있지 않아서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아일랜드가 창출한 경상수지 흑자 대부분이 낮은 법인세를 이용하고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아일랜드에 그들의 지적재산권을 들여온 다국적 기업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합니다. 경상수지 적자를 크게 줄인 그리스에서는
장장 8년에 걸친 긴축이 소비와 투자를 압박했는데 수입이 2007년보다 무려 25%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남유럽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조정을 혼자 고스란히 짊어져야 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남유럽 국가들은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유로화 블록 회원이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임금과 국내 수요 그리고 고용을 줄여야만 했습니다. 남유럽에게 방만한 대출을 일삼은 독일은 고통을 분담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이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고 국내 수요 확대로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더라면 위기에 처한 남유럽의 조정이 훨씬 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2005년에 올리버 블랭카드 등이 출판한 논문은 독일이 국내 수요 확대로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더라면 위기에 처한 남유럽의 제품과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져서 그들의 조정이 훨씬 덜 고통스러웠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독일의 중앙은행 분데스방크가 위기에 처한 남유럽을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저국은 신중한 독일이 아니라 오로지 낭비하는 유럽의 몫이었습니다. 독일의 낮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남유럽은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임금과 소비 그리고 투자를 대대적으로 줄이는 고통을 혼자 감내했습니다. 저명한 거시경제학자 존 메이나드 케인스가 1940년대에 이러한 고통분담 비대칭의 위험을 인식했습니다. 조정의 과정이 채무국에게는 자발적이지만 채권국에게는 의무적입니다. 채무국은 조정에 자기 몫을 하지 않거나 허용하지 않아도 불편을 겪지 않습니다. 그래서 케인스는 무역 흑자를 쌓는 나라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1년 유럽위원회가 고통분담 비대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시경제 불균형 절차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가 경상수지 적자국보다는 경상수지 흑자국에게 제재를 가하는 데 무게를 덜 두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국에게 제재를 가할 수단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통분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일 통화를 사용하는 유로지역을 재정적으로 통합하고 더 깊은 은행연합을 단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독일과 네덜란드를 비롯한 북유럽 은행들이 남유럽에 대한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해서 방만한 대출이 줄어듭니다. 남유럽의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독일과 북유럽이 함께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방만한 대출을 삼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과 은행이 통합이 되었지 않은 유럽연합은 지금 미국을 닮았습니다. 미국은 주들 간 재정적 불균형이 심지어 기록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들 간 재정적 불균형의 기록조차도 정치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들은 이런 주들 간 재정적 불균형을 내부 식민화라고 부릅니다.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명문 MIT 공대는 알라바마주에 있는 철광을 개발해서 얻은 이윤으로 만든 것입니다. 미국 남부에서 이윤을 창출해서 북부의 주요 인프라를 건설하는 행위를 미국의 사회학자들은 내부 식민화라고 불렀습니다. 재정과 은행의 통합이 없는 유럽연합도 내부 식민화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럽 국가들이 방만한 경제 운영을 이용해서 독일과 네덜란드를 비롯한 북유럽 은행들이 엄청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은 내부 식민화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재정과 은행의 통합으로 이러한 내부 식민화를 해결하지 않으면 유럽연합의 붕괴는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2018년 8월 30일 이코노미스트지 기사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분열을 심각하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유럽 북부는 남유럽과 결별을 원하고 동유럽은 2등 시민이라고 자괴하고 유럽 밖의 강대국들은 유럽을 분할해서 통치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1918년에 멸망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합스부르크 제국 붕괴 전야와 비슷합니다. 합스부르크 제국은 유럽연합보다 더 다양한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자유주의 무역을 지켰습니다. 이 제국은 독일, 헝가리, 슬라브 국가 그리고 상당한 수의 무슬림과 유태인을 비엔나와 프라하 등의 국제도시에 마구 섞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상황이 얼마나 빨리 나빠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합스부르크 왕실은 상대적 자유, 물질적 혜택, 그리고 지역 귀족들의 변동으로부터 법에 의한 보호를 제공해서 피치자들이 제국의 제도가 자신의 이해를 보호해준다고 믿는 상황을 창출했습니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식량과 연료가 사라졌고 남자는 전선으로 갔고 여자는 공장에서 일했고 아이들은 길거리에 버려졌습니다.
제국이 패배하고 흩어지자 충성스러운 민족, 우크라이나인, 세르비아인, 체코인들은 애석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연합은 합스부르크 제국보다 훨씬 더 미약합니다. 유럽에 거주하는 합스부르크 제국을 연구하는 저명한 역사가는 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에 속해야 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